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지난 4년간 40대나 도입한 F-35A 전투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심 전력입니다. 한 대에 무려 1,000억 원, 4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품 수급난과 관리 부실로 지금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만 234차례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정비소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동화 4면 보겠습니다. 자, 2032년 하계 올림픽에 개최지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지난해 7월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시가 2032년 하계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계획서에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에 30조 원에 달하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대북 제재 위반 부담까지 우리 정부가 떠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러한 무리한 일을 추진했던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이 내용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1면 보겠습니다. 자, 영국 트러스 총리가 최근 파운드화 급락 사태를 불러오는 등 금융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열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는데 예상외로 파장이 커지면서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듯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6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어제 우리의 시정연설에 해당하는 소신 표명 연설에 나서서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국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 4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윤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메시지를 보낸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화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속보 먼저 전해드릴게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7시 23분쯤 평양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열흘 동안 5차례나 발사했는데요. 이틀에 한 번 꼴입니다. 자, 일본 NHK 방송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향했다라고 속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한 열흘 동안 이제 무려 5번씩이나 했으면 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즈음에 사실은 한미 간 지금 현재는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한미 그다음에 이어서 아마 한미일 연합훈련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과거의 사례를 유추해 볼 때 대개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미사일을 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괌 지역 같은 데를 이제 타겟으로 정하고 훈련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결국 한미일 연합훈련의 주체 중에 하나에 미국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 뭐 이런 부분에 연장선에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다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북한에서 또 한 4,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따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개최가 되고 저는 중간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고 또 일본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 성명까지 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정확한 사거리, 고도, 속도 등의 재원을 지금 현재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었습니다. 2017년 8월 29일에 북한이 화성 12형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이번과 비슷한 상황으로 29분간 비행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5일 뒤에 2017년 9월 3일에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핵실험 위험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이 미사일 발사가 이 핵실험을 예고하는 발사는 아닌지 6년 전의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은 없지 않겠죠. 지금 여러 언론 보도나 외신 보도를 보게 되면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는 대부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 상공을 건너가는 미사일을 쏜 것은 최근 진행된 이제 한미일 합동 이 대잠수함 훈련이 북한이 자랑하는 SLBM이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쏘는 네. 그러한 SL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 무기나 전략 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의 및 이 도발의 차원에서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쏘게 된 것 같고요. 과거의 사례도 있다시피 네.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게 좀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네. 아시는 것처럼 이 안보나 이런 것들도 결국 경제와 다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이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보인다고 하는 이 시점에 네.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하는 게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입지나 미국과의 어떤 뭐 협상 재개 등에 대해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강경 여론을 더 지금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도 쉽게 결단은 못 내리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도 여기 있다. 우리에 대해서도 빨리 뭔가 카드를 가지고 와라라는 그런 북한의 조바심이 묻어나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바심이 묻어나는 행위다. 그러나 이런 조바심이 묻어나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계속 하는 이유는 또 뭐가?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계 질서가 일종의 신냉전 체제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과거의 공산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에 대항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네. 이러한 형국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경제 제재가 강력하게 현재 취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네. 어떤 그 북한의 경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 어차피 뭐 미국과 유럽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오히려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네. 언제든지 우리도 무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한미 연합 훈련에 맞서서 계속해서 무력 어떤 그 맞대응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전체로 볼 때는 정말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대한민국의 안전성 이런 부분이 이제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국가의 신인도나 이런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 북한이 얻는 불이익보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 불이익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한 적이 있었죠. 이제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한 걸 보면 사실은 곧 핵실험이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네네네. 11월 7일. 그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그 그치.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10월 16일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그 연임을 결정하는 제20차 중국의 당대회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한다면 네. 중국도 별로 그 유쾌한 상황이 아니죠. 아마 그래서 그 시기는 좀 조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 발사와 만약에 7차 핵실험이 있다면 16일이면 꽤 앞으로 열흘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런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며칠 뒤에 핵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좀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더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때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일대 시내는 집회로 마비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저희 회사 앞 광화문 지하철 5호선 역이 있는 곳입니다. 도로가 왕복으로 거의 한 10차선 가까이 되는 큰 도로인데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상에도 나가고 있죠. 거의 한 2, 3차선 정도의 도로만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회, 시위, 인파로 가득 차 있는데 어제 비도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쏟아졌지만 우비도 입고 우산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개천절 집회에 참석을 했고 교통의 혼잡, 소음 때문에 시민의 불편도 야기되는 그러한 집회 현장이 어제 광화문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제 집회 모습 그리고 지난 1일에도 진보단체 집회까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는 분명히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막히니까 많이 불편한 거죠. 거의 한 2배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자, 영상 보신 것처럼 주말 동안 거의 집회로 도심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이 촛불 집회를 예고하는 발언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에 반발 차원으로 꺼낸 발언인 것 같은데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합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그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신문 보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촛불 운동입니다. 촛불. 그리고 여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안 받을 수는 없다. 서면 조사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또 어떤 그런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4차례 서면 조사 통보가 있었는데 2차례는 거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에 성실히 이행했다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야당을 향해서 또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성역 없는 조사를 받아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2,000명
조사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얘기를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공유한 건 없다. 일단은 선을 좀 긋는 그런 메시지를 윤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어제 나오긴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서면 조사 통보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범국민적 저항운동, 과거 촛불 집회 같은 그런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저항운동 그러면 이제 촛불을 바로 연상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저런 대규모 집회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글쎄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SNS나 일반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시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받아야 되겠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책임이 많은 사람으로서 피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질문지를 보낸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서훈 박지원 원장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바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와 절차상으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외교에서 욕설 비속어 논란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는데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굉장히 불순하다 의도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전 범국민적 저항운동이라는 표현을 이제 박범계 의원이 쓴 것 같은데 단지 뭐 촛불이라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감사원이 독립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장 스스로가 독립적이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국회에서 이미 고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권과의 어떤 그 교감 속에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시점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재 감사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하기도 했어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재형 의원이 정치하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라면서 네네. 그만큼 어떤 윤석열 정부와 뭔가 감사원이 결을 맞춘다고 보기에는 네. 임명 시기라던가 그 이전에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한 발언이라던가 하는 측면에서 가까운 사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있어서 이 뭐 감사원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서면 질의 요청을 받고 답변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전례 없는 조금 관행을 뛰어넘은 행위면 몰라도 네.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이 서면으로 궁금한 것을 감사원이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다면 이게 이렇게 부각될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관행이나 상식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고 국민의 정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감사원이 서면 질의를 보낸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국민은 바로 돌아가신 그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유족분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남편, 아버지 그리고 친동생이 어떤 경위로 서해 바다에서 구출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망했어야만 하는지 또 시신이 소각당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피 끓는 절규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걸 풀어주자고 감사원이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족분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그런 애환을 생각해서라도 이 질문의 내용을 제가 모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크게 유별난 것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답변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원하는 것에 성실히 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그 국민들, 그 유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서면 질의 내용은 언제 내용을 보고받았고 또 어떻게 또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었는데 일단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연 서면 조사 통보 이
내용이 공개가 된 것이 야당의 프레임이냐 여당의 프레임이냐를 두고도 지금 설전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석이 좀 다릅니다. 관련해서 신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보시죠. 앞서 복귀왕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런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한 의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를 공개한 것이다라고 야당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게 처음 공개한 것이 민주당 측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지금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기 위한 의도된 정쟁 키우기 차원에서 민주당이 먼저 꺼내든 것이다라는 해석도 여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아까 이 사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유족들의 입장에서 진실규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이걸 정쟁의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 될 텐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정쟁의 한복판으로 오게 된 것 같아서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사실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 이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어떤 조사 과정의 실효성으로 봤을 때 지금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미 검찰에서 이 부분 수사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이것이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그 필요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뭐 서면 조사를 할 만큼 사건이 무르익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결제 라인이라든지 단계가 있을 텐데 그 밑단계의 실무자들도 아직 조사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 그럼 그것이 알려지게 됐을 때 이게 정치적인 후폭풍이 올 거라는 것을 감사원이 몰랐을까? 이 부분을 좀 의심해 본다면 정치적으로 분명히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정쟁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게 과연 유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의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지도 저는 좀 많이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원래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이걸 오늘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네네.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도 이제 거기는 서면 조사가 아니고 그 대면 조사를 요구를 했다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의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원래 예정했던 그 시기보다는 조금 늦게 이제 9월 28일에 지금 서면 조사를 받겠느냐고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왜 갑자기냐 이게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6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해왔고 실지 감사는 7월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현장 감사는. 그러니까 벌써 2달 현장 감사만 따져도 2달 반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달 14일에 이 조사를 종료한대요. 그러니까 조사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감사원법 제50조에 명확히 근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나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문 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또 이게 그 법에 보면 응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서 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으로 지금 등장을 한 거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불필요한 조사를 꺼내들고 뭐 이런 건 아니다. 네. 그거는 시점을 보면 명확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문 전 대통령의 반응은 무례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당연히 유족들도 들었겠죠.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와 고 이대준 씨의 아내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즉 매일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임을 밝힙니다.
감사원에서 최대한 뭐 예를 갖춰서 서면 답변을 이제 요구를 한 것일 텐데 무리하다는 표현 자체가 국민위에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뭔데요? 대통령으로서 현직에 계실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뭐 미안하다는 의사 표현을 한번 하지 못할 망정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오히려 무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죠. 자, 문 전 대통령 과거 시정연설에서도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 의원 시절에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책무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대준 씨의 부인도 얘기했듯이 과거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무례하다라고 본인이 느꼈고 더 불쾌하다라고 유족들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좀 유족들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했거나 아니면 과거에 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진실을 지금 밝힐 국면에 오니까 뭐 무례하다라는 거는 글쎄요, 무례라는 게 예의가 없다는 뜻인데 사실은 9월 28일 날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로 전화한 거는요, 조사를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니고 조사 방법 같은 거를 비서실하고 상의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했다고 봅니다. 보통 그렇지 않으면 서면조사 통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내기 전에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거기서 거절을 하니까 그럼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까지 보낸 거예요. 얼마나 더 예의를 갖춰서 조사를 해야 무례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례하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결국 본인이 2년 전에 얘기했던 조사를 해서 뭐 성실하게 이 진상을 밝혀내겠다 하는 거하고도 완전히 다른 얘기고, 그러면 그때 본인이 정말 진정성 없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는 얘기, 그 고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모든 발표 내용을 다 못 믿는다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백일하에 밝혀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북쪽의 그 영해에서 벌어진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전쟁 아니고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소통 창구로 인해서 활용해서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라는, 최선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했죠. 직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사안이고 진상을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감사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사정기관들이 실적 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실적 내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조사 방법을 협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조사 방법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조사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옳지 못하다고 본다라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이게 모욕을 주는데 예의 갖춰서 모욕 주는 것은 다르고 예의 안 갖춰서 모욕 주는 건 또 다릅니까? 결국은 절차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감사원 조사를 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에게 바로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면 전환과 문재인 대통령 망신 주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기에 충분한 근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도 반박 자료를 냈죠. 네, 감사원도 이거 서면 질의가 감사원법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이 최명무 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감사를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종료를 하고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를 사실은 국민들께 거의 공개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필요하다면 검찰 등이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감사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또 감사원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왜 뭐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국정원장이든 누구든 조사 안 했어라고 물어보게 되면 네.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감사원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감사 종료를 앞두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드러냈던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다면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련된 그 당시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관계자들이 전부 다 뭐 서면 조사고 소환 조사고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객관적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한 감사원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 조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6년에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피의자 전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네. 그럼 조사나 수사 또 적법한 근거를 가진 감사 앞에선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전직 대통령의 기분이나 그분에 대한 예우보다는 조금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4일에 일단 감사는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 장윤주 변호사님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수사 내용이 있는 건 그 뭐 확인된 건 아닌 거죠? 일단 뭐 언론에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유족들이 일단 고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 즉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돼 있다라는 것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뭐 50조,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했다, 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라고 하지만요. 마찬가지로 이게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한다고 하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감사원에서 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거쳐서 지금 나름대로 강제 수사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대상자들이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의 이런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부분은 진술 거부권과 맞물려 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 탄압, 또 전 정부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그리고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저희도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10월 14일에 일단 종료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현재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새로운 혐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혐의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지금 공공수사 1부가 수사하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는 다른 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최강욱 의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법적 다툼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4월에 SNS를 통해서 최강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이땡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라고 강요했다는 거죠.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근거, 자신들이 주장했던 근거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바로 검언 유착의 정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석은 엇갈렸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만 그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는 서민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게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뭐, 유시민 씨가 거기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니죠. 일단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해서 관심 없어.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모르겠잖아. 자, 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종재 기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제 최강욱 의원을 재판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는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최강욱 의원의 어떤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옷을 벗어야 하느냐 여기가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고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거는 뭐 최강욱 의원은 이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논평 정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논평이 아니에요. 없는 사실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전혀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이게 나와도 1심이에요.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이 있죠.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 확인서 위조 부분. 이거는 다 지금 실형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뭐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먼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예고가 돼 있으니까 먼저 나오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사이 가벼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가벼운 혐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재판을 해보다 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또 않거든요. 물론 죄질에 따라서 바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구형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단 하나의 죄로 일단 기소가 됐을 때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아마도 오늘 선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형 가능성보다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쳐지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는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입은 피해가 커도 너무 커요. 이 사건 관련된 잘못된 소식이 퍼지면서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도 않은 발언들이 한 것처럼 현직 국회의원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동재 전 기자는 제가 알기로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어요. 네. 지금 뭐 퇴사한 것으로 아는데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뭐 여러 저녁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다 이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안의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 이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법원이 고려하고 수사기관이 따져봤을 때 그리고 그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게시한 사람의 지위가 일반인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검찰이 그런 점을 다 두루두루 살펴서 이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건이 일어날 때는 최강욱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 제기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건 또한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던 의혹이었었고 언론에 의한 의혹이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일종의 유튜브에서 논평 형태로 자기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딱 집중이 된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최강욱 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 진보 진영의 패널들이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을 터인데 최강욱 의원만 딱 찍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법적인 어떤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 부분을 가지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야 검사들 세다
자기들과 관련된 부분은 용서하지 않는구나라고들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동재 전 기자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아까 그 발언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전혀 날조예요. 어디에도 없잖아요.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은 최강욱 의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저런 검언유착 의혹 때문에 사실 이동재 전 기자 멀쩡히 다니던 그 채널A에서 그만두었고 구속까지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무죄 선고 받았잖아요. 그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명예, 그 이동재 전 기자라는 한 젊은 청년 기자가 인생 전체가 다 이거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누구에 의해서든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사회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이동재 전 기자와 그 녹취록이 터진 건 2020년 2월이니까 그 녹취록이 나온 당시에는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는데요. 20년 4월부터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 이후로도 같은 주장을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하시긴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볼 텐데 이번 이 채널A 사건으로 인해서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인연도 굉장히 악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만날 때마다 법사위 전체 회의라든지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건이 있을 때마다 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충돌을 했거든요.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진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채널에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한 얘기인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입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그따위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세요. 기억합니까? 말씀하세요. 저 때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어디서 저런 태도를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검찰. 자, 한동훈 장관, 최강욱 의원, 악연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의원과 장관으로 만나 인사청문회 때 삐걱거리는 모습도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에 대해서야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LA에 지금 시민들로부터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의 도움으로 50대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땡땡인데.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아무개가 저기를 아니면 영수증이 한국 3M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도 저희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이번 채널A 사건과 관련 없는 또 다른 재판을 또 받고 있죠. 바로 허위 인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준 그 혐의 때문에 대법원 판단도 기다리고 있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래나 저래나 지금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위태위태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1, 2심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하려면 공직선거법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거나 또는 일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네.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됩니다. 근데 지금 1, 2심에서 모두 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이게 대법원에서 1심이나 2심 의견이 한 곳에서는 엇갈릴 때, 예를 들면 1심은 유죄고 2심은 무죄일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기초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1, 2심이 똑같은 법률적 사실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를 검토하는 대법원에서 이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은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대법원 결과가 나오는 게 최강욱 의원에게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했다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또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소심 진행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재판은 대법원에 가 있는 그 허위 인턴을 발급해줬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그런 재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결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교수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오늘 다시 또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 차례 불허가 됐고 정경심 전 교수는 다시 3주 만에 신청을 한 건데요. 야권에서도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요구가 빗발치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확인해 보니까 의료진들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뭐 제가 형집행정지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것까지 제가 뭐 받을 만한 입장은 제가 듣기로는 하지마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서 장기간 보존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결과 나오겠습니까? 사실 지난번 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수술 날짜라든지 이런 걸 특정해서 알려주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록을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니까 과연 수술 날짜를 특정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지난번에 들어줬을 것이냐 이 부분도 뭐 확실치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래도 좀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결정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외부 병원에서 받았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영역,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 3개월이 이번에 연장이 또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건강상의 사유와 뭐 고령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마찬가지 건강상의 사유라고 한다면 정경심 전 교수도 지금 하지마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 형 집행정지가 형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고 와서 남은 형기를 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심의위원회가 좀 제대로 된 좀 판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의료 전문가가 있어요. 네, 들어가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형 집행정지가 안 된 이유가 바로 뭐 자꾸 아프고 뭐 이 수술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외부에서 실제 그러면 수술 날짜가 잡혔느냐.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에는 뭐 하지마비 뭐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자꾸 뭐 진단서 뭐 이런 것도 그러면 정말 공인된 기관에서 진단서를 가져왔고 아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마 이번에 그 입증이 되면 저는 해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태라면 안 되겠죠. 결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제 구체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성을 좀 보강한다면 아마 뭐 형 집행정지가 이번에는 인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한 번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다시 또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가 몸이 아프다라는 것을 호소를 했고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지마비 증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최소한의 좀 인정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에서 아무리 조국이 싫고 그래도 조국 전 가족을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 사실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한데 지금 그 부인이 저렇게 아프다는데 수술 정도 시켜주면 오히려 저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글쎄 뭐 수술 날짜 가져오면 뭐 형 집행정지 안 해주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 나오는지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저희가 또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부 조직 개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이전 정부의 정부 부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공약들이 있었지만 여소야대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여야 정부 여당이 만나서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당정이 만났습니다. 여가부 폐지, 당통위 개편, 그리고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여가부 폐지와 여러 가지 또 보훈처의 승격, 재외 동포청 등을 신설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제 당정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추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 협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약 사항을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당과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기억하시죠?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당선 후에 꼭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또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그 다양한 그 이런 국가의 그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고요.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자, 수차례 언급했던 그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제는 좀 지키려나 봅니다. 폐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그 폐지를 하면 그래도 여가부에서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감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오해를 하셔서 저한테도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여가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지키고 보존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약자 보호하는 기능들, 또 성범죄 피해자들 이제 계속해서 케어하고 또 이분들이 다시 이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 네. 또 이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 기능, 또 한부모 가정, 네. 요새 미혼모, 미혼부 가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정책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것이고요, 네. 아마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약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백브리핑했다는 내용을 보면 일부는 고용노동부, 네. 또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관급 내지는 차관급으로 새로운 그런 이 고유의 약자 보호 기능을 위한 이 뭔가 기능이 외청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여가부 내에서 좀 이념적으로 남녀 갈등을 오히려 부추겼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축소 폐지된다는 거죠.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발표한 교육 자료를 보면 이게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데 막 남자 학생을 성적 충동이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존재를 묘사하고 이런 좀 눈살 찌푸려지는 이해 안 되는 편향적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양산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성별 통합을 위해서 이 기능들을 축소하고 폐지하겠다는 거지 여가부가 하고 있는 고유의 약자 보호 기능까지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오히려 더 키우고 강화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편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치가 가능해야 될 텐데 어떻게 민주당은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가장 국민을 갈라치는 공약이다라고 했던 게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그럼 뭐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이제 뭐 패널 분들, 방송에 나왔던 분들이 어떤 분은 이름을 바꿔서 존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장해찬 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각 부처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다. 당연히 기능은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좀 그 배려하지 않을 만큼 그 남녀 간의 성평등 지수가 높아졌느냐? 저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미국 부통령이 다녀갔잖아요. 네. 미국 부통령은 여성 평등에 대해서 정치적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뺐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여가부 폐지나 이런 것들이 미국 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어떤 여성 평등에 대한 이런 과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일부러 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이 유리천장 지수가 높은 것처럼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배려를 해야 되고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데 이것을 없애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상징적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이미 형성돼 있는 것이라 아마도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수정안을 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상태 그대로는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또 한 번은 충돌이 예고가 돼 있는 것 같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갑니다. 핫한 소식들 모아 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저희 TV조선이 배출한 트롯 신동 정동원 군의 소식입니다. 지난달 초에 정동원 군이 국내 최초로 난청인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감동의 순간들 어제 조선일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하이라이트 모아봤습니다. 같이 없는 밤에 그리움을 싣고 둥실둥실 그 꿈속을 떠다니고파 같은 하늘 아래에 다시 볼 수 없어 그대 나를 잊지 말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별의 끝을 130분 정도를 초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각장애 1급 취업준비생도 왔는데요. 자신을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한 어머니를 위해서 콘서트를 신청했다라는 사연도 있었고 80대 할머니 곁이었는데 난청에다가 유방암에 코로나까지 앓으셨다고 해요. 근데 병상에서 그 할머니를 일으킨 게 바로 정동원 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콘서트를 신청했다라는 따뜻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청인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음향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130분 정도를 초대한 것도요. 이제 가족분들이 난청인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소규모로 진행을 한 것이고 맞는 그런 음향 서비스들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보청기를 끼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끔 음향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쓴 그런 콘서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난청인들에게는 기쁨을 또 가족에게는 위로가 된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 무대를 조금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난청인을 위한 ESG 콘서트의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황금 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야, 이 색소폰까지 연주를 하는 정동원 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동원 군은 난청인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고요. 장윤주 변호사님, 팬클럽에서도 또 기부를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하는 훈훈한 소식인데요. 네. 정동원 군의 팬클럽 이름이 우주총동원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지금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측에다가 1,227만 원을 기부하는 또 소식이 알려져서 더더욱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원 군의 팬클럽 이름이 우주총동원이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로트를 넘어서 발라드, 댄스, 뮤지컬, 만능 엔터테이너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정동원 군인데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제가 되는 소식은 브라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집 아시죠? 영화 나홀로 집에 등장하는 그 어설픈 도둑들이 브라질에 실제로 나타나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웃어도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는 길에 그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를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빠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구덩이에 빠지는 어설픈 도둑들의 모습인데요. 그 네. 후에 지금 영상에선 저게 끝이지만 다시 나와서 가다가 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이 신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네. 15km쯤 떨어진 곳에서 바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지금 영상 다 보시죠. 예, 저렇게 좀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을까 싶기도 한데 뭐 도둑들이 도둑질하고 가다가 저렇게 오토바이가 빠지면서 한참 헤매는 저런 어설픈 도둑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브라질을 갔다 왔죠.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한 그 축제 현장인데요. 지금 팡 하고 드럼통이 터지죠. 이게 바로 지금 자막에 나가듯이 과학 축제인데 구름을 만들려고 하다가 구름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사고를 일으킨 그런 과학 축제, 스페인에서 열린 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좋은 축제 현장에서 끔찍한 사고로 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증기 구름을 만드는 과학축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축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고 성인 8명, 합해서 18명 정도가 금속 파편을 맞고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진짜 구름이 만들어졌으면 잘 됐을 텐데 네. 이게 액체 질소하고가 이제 잘 되면서 수증기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축제에서 안전사고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10명, 성인 8명, 그러니까 모두 18명에게 금속 파편이 튀었다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가을이 되고 전국 곳곳에 이제 가을을 맞아 축제도 많이 펼쳐지는 그런 계절인데
뭐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도 벗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좀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주의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